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걔들도 별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요 필지라는 것은요.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 토지라는 거는 이게 자연물이었거든요. 자연물이다가 예전에는 뭐 왕의 소유였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의 소유 관계로 이제 소유 관계가 다 바뀐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의 땅이 하나 있다고 그랬을 때 옛날에는 자연물이자 왕의 소유였겠으나 지금은 개인 소유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죠? 개인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필이라는 게 우리가 세필이라고 그래서 가느다란 붓으로 경계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갑의 땅이고 이거는 을의 땅이고 이거는 병의 땅이고 이거는 정의 땅이고 이런 식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다. 그걸 우리가 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듯이 토지도 다 필지별로 뭐가 있냐면 지번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필지별로 다 등기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인 거예요. 대신에 이 획지라는 것은요. 조금 더 굵은 붓에 의해 가지고 경계를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필지에 대해서는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고 이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까지는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 표현을 잘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획지라는 것은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해요. 이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있죠. 네, 거기를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단의 땅이 있는데 여기 로타리가 있고요. 여기 있어요. 지하철역이. 그러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가격 수준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세권 토지라고 그러죠. 근데 얘들이 다 역세권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을 중심으로 반경 일정한 부분을 자르게 되면 얘들이 무슨 토지가 되겠어요? 역세권 토지는 얘네들하고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뭐다? 그게 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위적 또는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여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서울에 가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은 행정상의 구역은 틀릴 거예요. 그죠? 틀려도 가격대가 비슷하게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걔들은 한강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죠. 조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좀 비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묶어서 판단할 때 우리는 뭐를 쓴다? 획지라는 개념을 써요. 이것도 평가상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6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필지와 획지의 관계는 나중에 간평 쪽에서 한번 접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 양가로 4번에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건부지라는 거는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요. 토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그러고요. 나지라는 거는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고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를 우리는 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나지에 보시게 되면 나지란 그 밑줄 치시는 거죠.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상에서 나지의 정의를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성을 기초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낮이가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낮이에 비해서 뭐가? 건부지에 비해서 낮이가 더 시장성이 좋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왜 시장성이 좋다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요. 얘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용을? 최이호 이용이라는 거를. 이거는 이 부동산 학에서는요. 어떤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제시를 할 때 항상 이 이용이 되게끔 유도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은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리고 생산할 수도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얘들을 이용할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이호 이용이 되게끔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총각이 봤을 때는 최이호 이용이 무슨 이용 같아? 이거. 그냥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으니까 먼저 물어본 거야. 어차피 대답 못하면 일로 넘어가야 돼. 그렇잖아. 김천혁, 이거 최영이 뭐라고 그랬어? 최대로? 효율적인 거? 여러분들이 시청역 주변에 땅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이용을 할 때 1번 상가 짓는다. 2번 주택 짓는다. 3번 공장 짓는다. 자, 시청역 주변에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1, 2, 3번의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개발하시겠어요? 이걸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최이호 이용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이용을 무슨 이용? 그게 최이호 이용인 거예요. 이것조차도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무슨 이용이다? 최이호 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강남에 가게 되면요. 테헤란로라고 있어요. 삼성역에서부터 쭉 지나가서 뭐 이제 선릉역 역삼 지나서 강남역까지 쭉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시세가 무진장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은 대부분 최이호 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고층의 오피스로 돼 있어요. 포스코 건물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A지가 있고요. 여기 B지가 있어요. A지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데 여기 있는 B지는 한 5층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얘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건부지일 거 아니에요.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낮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최이호 이용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게 가능하잖아요. 얘는 이거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약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가 더 시장성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낮이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토지 있죠. 5층짜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원래 시세가 100억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들인 매수자는 100억을 다 주진 않을 거란 얘기죠. 한 5억은 빼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이유를 대서? 이거 철거 비용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에 거래되겠어요? 그러면 원래 시세가 100억인데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거래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가 시장성이 좋다. 낮이가 시장성이 좋다. 이유는 뭐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최이호 이용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더라. 근데 항상 예외는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참고란에 박스에 보시면 일본에서는 갱지하고 저지로 또 나누는 게 있는데 실상은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별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지역은요. 만약에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공법상의 어떤 이제 용도 지역의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을 받아요. 모든 국토공간은. 근데 여기 이렇게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일단의 토지들이 있는데 A지, B지, C지가 있어요. 근데 C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얘는 건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A지하고 B지는 건물이 없어요. 그럼 얘는 낮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삐지는 여기에 저당권이나 또는 지상권이나 뭐 이런 사적인 제약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사적인 제약이 설정돼 있는 애를 일본에서는 저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애를 갖다가 갱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 시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분하기 위해서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지의 개념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갱지와 저지를 구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갱지하고 저지를 기초로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5회 이전에 한번 지문으로 등장한 선례가 한 번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인용이 안 되니까 혹시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갱지라는 편이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나지 개념만 중심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건부지에 대해서 그 밑에 건부 감가라는 건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맹지와 대지가 있을 때요. 요 대자는 자루 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루 대자니까 이건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로가 있고요. 여기 1단의 토지가 있을 때 여기 B지를 보게 되면 얘는 주변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 토지를 맹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상 획지에 비해서는 한 30% 감가 요인이 되고요. 평가사가 평가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도 건축이 제한이 돼요.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도로 확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된 요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대지. 자, 그럴 때 이게 도로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얘가 맹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얘가 만약에 이 안에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 폭이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평가사가 봤을 때는 통로가 있더라도 뭐로 취급하겠어요? 맹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맹지로. 그리고 이 관계는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은 잘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막힌 건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내는 거를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랬다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이 땅을 그 과정에는 이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거나 나중에 중개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한 다음에 실무상에서 하시면 되고 시험상에서는 근거까지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얘만 나왔어요. 얘만.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요. 다른 토지와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한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맹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지하고 뭐가 있냐면 빈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법지는요.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 실익이 없는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빈지는 바닷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소유권은 인정은 안 되고요.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경사지면 위에다가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건축 행위를 할 때 이렇게 경사진면이 있으면 붕괴 우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땅을 샀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건물을 하는 건데 경사진면이 있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여기를 석축이나 웅벽으로 대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지적법에 의해서 이 토지 소유 경계를 구분할 때는 여기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사진면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공간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경사지면을 이용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경사지면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지 또는 법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빈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썰물일 때가 있고요. 밀물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썰물이 되면은 얘네가 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드러난 애들이 뭐겠어요? 이걸 개펄이라고 그래요. 이 개펄은 우리가 용어상에서 간석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갯벌 위에 있는 보게 되면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이 바닷가에 있는 토지들이 있죠. 걔들을 우리가 빈지라는 거야. 그럼 거기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 이런 거 세우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죠. 지자체에서 해수욕장 개장한다고 이제 입찰 받으면 개인들이 입찰 들어가서 사용료 내고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란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소유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토지? 빈지. 그러니까 빈지는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가로 열고 바닷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만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법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유휴지하고 휴한지, 공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쉴휴자예요. 쉴휴자. 쉴휴자가 앞으로 나오면요. 이건 떳떳하게 쉬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얘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 끝나면 농지 쉬게 해주죠. 그렇게 쉬게 하는 애들은 우리가 휴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개인이 이제 땅값 상승만을 기대하고 그냥 사서 그냥 방치해 두는 토지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뭐라 그런다? 유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쉴휴자의 위치를 놓고 그냥 구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공지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 1단의 토지가 있으면요. 건축법의 제약에 의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남겨둬야 되는 땅을 얘기를 해요. 여기 만약에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어요. 예. 자, 토지가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100분의 60이라고 그러면 이 중에 60평방미터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오도이겠죠. 이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낮이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낮에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법의 제한에 의해서 활용이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 가게 되면 포락지라고 돼 있어요. 이 포락지라는 애가 근래 한 2번 인용이 됐어요. 단독적인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도 활용을 한 거예요. 포락지는요,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이 수로의 물이 넘쳐나면서 주변의 땅을 이렇게 침식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를 뭐라 한다?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이쪽 애들이 이렇게 유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은 뭐로 바뀌었겠어요? 물이 흐르는 땅으로. 그걸 뭐라 그런다?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이렇게 침식이 돼서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성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이 돼요. 근데 뭐 그 부분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학계를 해서. 그냥 용어상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왜 포락지를 냈냐면 제목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선화지라고 돼 있어요. 이런 송전탑에 이렇게 고압선 설치되어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땅들을 뭐라 그런다? 그걸 선화지라고 그래요. 선화지. 그리고 이게 수업을 받다 보면 말이죠. 요즘같이 겨울이고 춥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원치 원하지 않든 간에 눈이 감기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잠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 어디 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여행을 떠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몇 사람이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데려오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진도도 나가야 되고 여행을 가면 데려와야 되고, 그죠?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합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은, 그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등록하셨을 때는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등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될 거라고. 그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죠? 그 집중력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 금방 가요. 벌써 이제 1교시 지나고 2교시도 한 30분 지났잖아요. 그죠? 그 이거 끝나고 이제 1시간 더 하고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한 번에 공부해서 한 번에 따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죠? 이거 지금 특히 1월 달부터 공부해서 이거 도전하는 거면은 동차 합격하는 게 정상이에요. 동차. 동차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일단 복습은 1차부터 하세요. 1차부터. 2차는 복습 안 하고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죠? 1차가 빨리 궤도에 올라가야 2차를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죠?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러분을 믿고 방치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험을 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고 보자 이런 얘기죠. 조금 있으면 시험 볼 때가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답안지 받아서 채점해서 집으로 통지하는 것 있죠. 수심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배우자 참관 수업을 하든가. 에? 그럼 열심히 할 텐데 그냥 참 이게 어쨌든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1번에 보면 소지라고 있어요. 소지. 이 소자가 실소자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지. 거기 보면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는 것 있죠. 네, 거기까지 자르시면 돼요. 원지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원지는 원재료로 쓰이는 땅이에요. 도심 지역에 가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걔들은 계속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개발 여건이 별로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 토지는 오피스 지을 때 원재료로 투입될 수 있는 땅들을 원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지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일명 소지라고도 한다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그 밑에 가면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이렇게 나오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온 것 있죠. 예, 이거는 문제를 아주 쉽게 주는 거예요. 1분 안에 풀게끔. 이게 문제 주는 패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이거 달아주면서 맞는 거 골라라. 그리고 여기다가 예서 기역, 니은 이렇게 주는 거는 쉽게 풀라고 주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면서 제목 주고 맞는 거 모두 몇 개냐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게 되면 나지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우리가 공지라고 아까 한 거예요. 무슨 토지? 공지. 그러면 지문 안에서 기억이 들어간 애들은 다 빼야 돼요. 기억이 틀렸으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4번하고 5번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4번하고 5번의 차이가 일단 니은에서 차이가 니은하고 디귿의 차이가 있으니까 니은을 보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개의 지문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2개. 그래야 1분 안에 푸는 거예요. 1분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요령을 아는 분은 그냥 한 2개 풀면서 지워가면서 바로바로 답을 체킹하고 넘어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5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럼 답은 맞추더라도 시간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선생들이 출제할 때는 이 배열까지는 신경을 못 써줘요. 근데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출제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배열도 맞춰주죠. 어차피 뭐 그 양반들이 구성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 요령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소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건물의 분류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용도에 따른 분류, 양식에 따른 분류,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이런 것도 있죠. 요거 3가지는 참고사항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다만 나중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기준이 돼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에 따라 틀려질 거고 한식이냐 양식에 따라 틀려질 거고 가구식이냐 조족식이냐 일체이냐에 따라서 또 평가의 방법은 틀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우리는 옆에 가면은 주택의 분류라고 돼 있죠. 옆 페이지에 가면 거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택의 분류를 가게 되면요.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 보시면은 단독주택이라는 애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 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보면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있고 공관이라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연립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파트라는 것도 있고 다세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위에 것도 종류가 4가지, 밑에 것도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얘도 다가 있고 얘도 다가 있고 얘도 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따면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우리나라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름이 이거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대학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라이벌 대학교 출신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공동주택에서는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가 들어갈 때 얘네들도 다 다가 들어가잖아요. 다가 들어가고 얘도 다가 들어가는데 구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전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4개를 주고요. 얘가 들어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다음 중에 공동주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답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여러분들 시험에도 얘가 나온 거예요. 뭐가? 다중이. 박스를 주고 다음에 법률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뭐라고 하느냐? 답이 뭐였겠어요? 다중주택. 그런데 25회 때인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다음 중에서 이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래놓고 답도 역시 뭐를 줬다? 다중을 준 거예요. 이게 근래 여러분 시험에 문제를 출제한 거는 다 무슨 주택을 중심으로? 다중을 중심으로 준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요. 부동산 학에서는 같은 출제자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썼던 내용을 인용을 해요. 검증이 됐으니까. 형식만 다르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하는 거는 계속 인용해요. 인용이 안 되는 건 또 인용을 안 하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작년 4월 달인가 2017년 작년 4월이죠. 이때 간평사 시험이 있었어요. 간평사 시험에서는 여기를 물어봤어요. 공동주택을. 그럼 하반기에 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그러면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패턴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평사 출제 들어가나 공인중개사 출제 들어가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또 공법에서 배워요. 여기를.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 정도는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예, 둘 다 몇 가지예요?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글자를 따면 연하다기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단은 뭐다? 새란 말이에요. 새. 연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목만 일단 구별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페이지 가면 문제 5번 있죠.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거기 답이 4번이잖아요. 4번이 무슨 주택 나와 있어요? 다중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53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30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작년 기출문제에 실어놓은 거예요. 거기 하시면은 문제 6번 있죠. 예,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이렇게 물어봤죠. 걔가 답이 다중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문제 그 4번 지문에 있던 내용이 있죠. 걔들이 일로 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만 달리게 해주는 거예요. 형식만. 다만 이제 걔들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만 달리해서도 출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게 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내용이 그 작년에 시험 끝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얘기죠. 세상은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어요. 예, 그 부동산 특성에서 보면 1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거기는 별표 3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이제 특성이라는 거를 배우시는데, 특성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을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별표 3개라는 거죠. 이게 자연 특성이라는 거는요.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을 우리가 자연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얘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연 특성을 보시게 되면요.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우리 교재는 두 번째가 부증성이에요. 우리 교재 편제로 보면.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개별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인접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이론대로 간다 그러면 5가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실전에 대비해야 되니까 요거 3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3가지가. 그러니까 3가지가 주요 특성이라는 거는 출제를 할 때 단독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얘네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부동성에 관한 특성이다. 올바른 거 골라라. 다음은 부증성에 관한 특성이다. 올바른 거 골라라. 다음은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골라.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3가지밖에 없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얘네들 둘은 기타 특성이에요. 기타. 학자들은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별성하고 인접성은요. 이하태서 파생된 거예요. 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애들이기 때문에 기타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험 지문상에서는 여기까지 써요. 개별성까지. 근데 얘는 안 들어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가 여기를 물어봤어요. 여기를 물어봤을 때 지문 중에 얘를 2개를 쓰고요. 그 중에 하나를 답으로 준 다음에 여기까지만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표현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냈는데 그 논리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게 인식을 안 해줘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파생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반영을 안 해줘요. 얘가 예전에 딱 7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걸 만든 사람이 출제하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근데 얘네를 정리하실 때는 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정리가 돼요. 이 파생 특성은 의에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고총각. 부동성은 뭐를 부동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목이고, 제목. 내가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고요. 제목이잖아요. 제목. 뜻이 뭐냐 이거죠. 뜻이. 이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사 가려고 그러면요. 뭐 보러 다니세요? 집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집 보러 다녀야 돼요? 걔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그죠? 네, 그게 부동성인 거예요. 부동성이라는 거는 토지의 어떤 이런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특성이라는 게 나오냐면 파생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 특성에 보면은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활동을 무슨 활동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임장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생 특성에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유발한다? 결국 임장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현장 확인을. 그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임장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해가 되면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쟤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되니까 내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야 되니까 결국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정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밑줄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고 돼 있죠. 예, 근데 추상적 시장 그쪽에다가 구체적 시장이라도 써놓는 거예요. 얘가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고요. 무슨 시장? 예,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추상적 시장으로만 끊어놓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9번 지문이 있죠. 부동성에서 9번 지문.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작년 8월 달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요.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했어요. 그죠? 강남 3구, 세종시, 서울에 뭐 13개 뭐 구가 있으면 거기를 딱 특정해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딱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이유는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전시에서도 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중구만 빼고 나머지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중구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2018년도 1사분기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대전시에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다 곳곳에 다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건물의 규모에 따라 얼마 과세하면 얼마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 부동성에서 나온 게 그런 표현도 나온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를 제공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9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세금 과세될 때 되면은 집 짊어지고 다른 데로 갔다가 과세 기간 끝나면 다시 갖다 심어놓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하나 둘씩 추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있죠? 얘를 국지화시켜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킨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터전이 이 대전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주거 이전을 하더라도 어디 안에서 대전 지역에서 주거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한 지역에 딱 한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부동성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아마 저기 히터도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게 계속 뜨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이 계속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온도를 조금씩 아마 누군가가 잠깐 더 켰다가 잠깐 껐다가 뭐 이걸 좀 반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무슨 그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식 있죠.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눈을 감았던 사람이 뜨고 또 떴던 사람이 감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면서 오늘 첫날인데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각인만 시키려고. 그죠? 아니 지금 여행을 떠난 사람 붙잡고 여기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 민망할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고총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앞에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도 없고 정면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가 가끔 가다 뻑 하면 물어보고 이러니까는 고총각은 지금 더더운 거예요. 여기는. 그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를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거.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집중력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그죠?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 뭐 2시 넘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싫어하시겠어요. 그죠? 원래 1월달 되면 분량을 좀 늘려서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갖고 왔다가 막상 얼굴을 보고 막 파노라마 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첫날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그죠? 민법은 수업 몇 시까지 했어요? 거의 2시까지 하죠? 예, 학개론도 그래요. 그때까지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민계공은 4교시 수업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했으니까 3교시 반이나 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하고 일찍 끝내줘서 싫어하는 수강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오늘 딱 해서 3교시 한 다음에 자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즐거워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4교시 이상 수업하면은 삐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유지해서 28페이지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부증성이라고 있어요. 부증성이 있죠. 자, 거기 부증성에서는요.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해서요.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부증성. 요 강이 있고요. 육지가 있을 때 강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막이 공사를 해요. 그 여기를 흙으로 메워 넣어요. 그러면 강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겠어요? 육지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양이 물리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토지 경제학이라는 것에서는요.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에요. 강으로 쓰던 거를 뭐로? 육지로 바꿨다는 것 뿐이지 다 같은 무슨 자원이다?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왜 보게 되면 새만금 무슨 간척사업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척사업을 통해서 공유수면 매립해갖고 이렇게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육지의 양이 물리적으로 늘어났냐면 그건 아니겠죠. 바다로 쓰는 거를 뭐로? 육지로 바꿨다는 것 뿐이지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양이 늘어나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확대해 보면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라는 애 있죠. 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똑같은 걸로 분류하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증성의 예외라는 건 없어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증성이라는 논리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는 토지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증성에 입각해서 얘도 뭐를 요구하냐면요. 이거 요구해요. 무슨 이용을? 최이호 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잘못 사용한 만큼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할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이용 이용이 되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립이나 용도 전환을 통한 택지 조성은 토지의 물리적 증가가 아닌 경제적 공급의 증가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생 특성에 가게 되면 8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최이용 이용의 강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거기 3번에 보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도시 지역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한된 공간에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는 방법이 뭐냐면 토지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토지의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좁은 면적에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노동인과 자본과 더 많은 투입을 해서 그래서 토지에 있을 때 무슨 이용을 유도한다. 집약적 이용을 유도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것들을 일단은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그래. 기본적인 성격만 알아도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제 가면은 영속성이라고 있어요. 자, 영속성이라는 것은요.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결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영속성.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토지 특성 그러면요. 얘는 그냥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모되는 재화가 아니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거는 역시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만 가능하냐면 건물에는 쓸 수 있겠죠. 건물은 신축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자연 현상에서 얘는 조금씩 달아 없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사용을 하면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거고. 근데 토지는 그런 경우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토지에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속성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서 1번에 가면 토지는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5번 지문에 가면 그건 또 밑줄 치는 거예요. 소유의 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를 가능하게 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부동산을 토지를 갖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소유권을 거래하면서 이득을 또 얻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소유권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만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료를 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분필과 같은 소모성 재화는 제가 100원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50원에 임대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 쓰고 나면 내가 쓸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용을 하더라도 다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신 사용하게끔 유도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기인한다? 영속성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 특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국에 약 한 3,800만 여개의 필지가 존재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 필지별로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왜 위치의 차이가 나게 되냐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토지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갖게 되는 게 무슨 성격?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애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에서는요. 그래서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물건마다 가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부동산의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돼 있죠.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개별성이 있으니까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격이냐면 개별성이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문제를 줄 때는요. 간단하게 줘요. 거기 30페이지에 가면 일단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부동산은 다른 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을 봤더니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시장이 되고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2번 지문을 갔더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부동성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영속성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소모되는 애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지문을 보면 자, 부동성 그다음에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런 건 나오지만 얘는 안 나오잖아요. 인접성은.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문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인접성이라는 거는요. 일단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을 때 인접성이라는 거는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 발생하는 거는요. A지하고 B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 발생하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으면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움직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라는 토지는 갑의 소유 땅이고요. A지는 을의 소유 땅일 때 갑이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졌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 관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기 땅 기준에서 담장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가면서 측량이 잘못돼서 그렇지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설치하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계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토지 간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성에 가게 되면 거기 31페이지 가면 인접성이 있죠. 예, 거기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번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쓸 수 있는 거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부동성과 더불어서 외부 효과 관계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주택을 지었잖아요. 이 주택의 가치는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었느냐에 따라 이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공원이 조성이 되면 올라가겠죠. 근데 공장이 조성이 되면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부동성과 더불어서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근데 그 외부 효과라는 것도 이렇게 써줘요. 부동성 및 뭐로 인해서 인접성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 외부 효과가 유발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만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제목만. 예, 그러니까 단독적인 지문이나 이런 거는 형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특성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게 31페이지에 보면 2절의 인문 특성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잠깐 쉬었다가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우지 말고요. 이쪽은. 그리고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